이번 시간에 알아볼 기업은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사실 브로드컴은 국내 투자자에게 익숙한 기업은 아닐 겁니다. 일반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IT 제품에는 브로드컴이 만든 부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현재 브로드컴의 시가총액은 7,720억 달러, 미국에서 9번째로 비싼 몸값을 가진 회사가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로드컴이 어떤 회사인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브로드컴의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통신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회사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통신의 의미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일 겁니다. 회사는 인터넷, 무선 랜, 케이블 모뎀, 서버, 홈 네트워킹 장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통신 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기술 발전은 통신의 발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통신 수단은 우편이었을 겁니다. 기술 발전으로 우편이 전화기로 대체되고 유선통신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유선통신 이후의 시대는 무선통신, 모바일 시대였죠. 모바일 시대 이후 우리는 모바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홈 디바이스들은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센터를 통한 홈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모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 이러한 연결은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사회는 초연결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심에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연결에 없어서는 안 될 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의 아이폰에는 무선 주파수 칩부터 시작해 5G 주파수 부품과 최첨단 무선 연결 부품 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애플은 브로드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최대 고객 중 한 명이죠. 최근 브로드컴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던 브로드컴 제품이 데이터 센터의 필수적인 제품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분기 매출이 120억 수준인데 올해 AI 반도체 매출만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AI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것은 GPU를 통한 AI 학습 과정이었습니다. AI 학습을 가능하게 한 것은 GPU를 탑재한 서버였고 데이터 센터를 통한 클라우드 환경이 AI 학습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AI가 더 많은 학습과 연산을 거쳐 결과값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려면 결국 네트워크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 있는 수많은 서버를 연결해서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향상된 네트워크 장비와 네트워크 스위칭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학습과 연산을 통해 어떠한 결과값을 도출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도출한 결과값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지도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AI 인프라에는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칩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브로드컴의 AI 관련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 시장의 기대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시장의 주무대에서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종 소비재 제품이 아니라 통신 칩이라는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 독점적인 사업자를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IT 발전 과정만 보더라도 통신의 속도는 가장 발빠르게 변해왔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이 만드는 건 통신 칩입니다. 시장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업군이죠. 전방 산업이 끊임없이 바뀌는 가운데 브로드컴이 고정 거래처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무선 통신에 대한 업계 표준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더넷,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무선 통신망의 역사에 브로드컴이 함께해왔죠. 업계 표준을 이끌고 관련 사업에 수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해당 산업 분야에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이 지금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사업에 대한 M&A였습니다. 무선 통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일 겁니다. 아무리 호환성이 좋더라도 업계에서 속도에 뒤처진다면 최종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브로드컴은 산업이 개화할 때 신산업 영역을 자신이 키워가기보다는 인수합병을 선택했습니다. 브로드컴은 팹리스 회사입니다. 상대적으로 인력을 제외하면 회사 덩치가 가벼운 편이죠. 높은 마진율을 바탕으로 한 넘치는 현금으로 새롭게 진출할 사업에 대한 인수합병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인수합병 후 1, 2년간 체질 개선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선 통신 기술력을 접목해서 합병회사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했습니다. 2000년 이전까지 50개가 넘는 기업을 인수할 정도로 브로드컴은 M&A의 진심인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가상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분야의 리더 VM웨어를 61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델의 EMC 인수 다음으로 큰 기술기업 인수합병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인수로 브로드컴은 통신 칩 부문과 소프트웨어 부문 매출 비중이 비슷해졌고 한층 안정적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만텍, CA 사업이 포함된 브로드컴 소프트웨어 그룹이 VM웨어로 합쳐지면서 VM웨어는 엔터프라이즈 고객에 제공할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최근 미국에서 잘 나가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품 설계를 통한 원천 기술을 보유해서 높은 매출 총이익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의 GP마진은 인수합병과 관련된 무형자산 상각과 구조조정 비용이 원가에 포함돼서 전년 대비 62%로 낮아졌지만 전년에는 70% 가까운 매출 총이익률을 나타냈죠. 운영 비용은 연구개발비가 매출의 20% 가까이 됩니다.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진입 장벽을 위해서 해당 업종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자체를 굉장히 슬림하게 가져갑니다. 인건비와 무형자산 상각 외에는 별도의 비용이 없죠. 나머지는 다 이익입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회사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부분의 비용은 무형자산 상각 비용입니다. 기술에 대한 무형자산 상각은 어떻게 보면 자의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술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취득가에서 회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숫자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지 무형자산을 상각한 만큼 회사에 남아있는 현금인 거죠. 넘치는 현금을 통해 회사는 주주들에게 지속적인 배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35%. 성장하는 회사가 유보된 현금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선택일 겁니다.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이 마무리될 즈음에 또 다른 기업을 인수해서 산업 분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사는 원천 기술에 대한 기술력과 인력만 보유하고 산업 변화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기술 표준으로 보호받는 독점적인 라이센스는 보이지 않는 회사의 무형자산입니다. 재무제표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기술 장벽들이 회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최근 시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을 보면 막대한 설비 투자를 요구하는 유형자산은 동아시아 국가에 의존하고 자신들은 기술 표준으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상각이 끝나갈 때쯤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할 때이죠. 인적 자원과 기술력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팹리스 회사들은
새로운 기술에 뛰어들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기술 라이센스는 보호받고 있고 개발자들을 위해 주식 보상과 자사주 매입 등 다양한 유인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투자로 덩치가 커져버린 동아시아 반도체 회사들은 더욱더 변화에 둔감할 수밖에 없고 미국 팹리스 회사들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브로드컴의 질주는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실적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회사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앞으로도 잘 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